시장을 읽는 힘, 마켓 마스터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올해 상반기 정말 뜨거웠었죠.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한풀 식히고 가는 것인지 다소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 가운데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이 부분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이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네. 결론부터 오늘 좀 가볼까요? 네. 코스피 넘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쉬어가는 겁니까? 쉬어가는 거죠.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 매크로 장세이기 때문에 경기나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저희는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노이즈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부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 많이 올랐죠.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9%가 올랐습니다. 두 달 만에. 지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쉬어가는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쉬어가는 흐름들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 CPI, 내일 밤 PPI, 그리고 내일은 쿼드러플 리칭 데이, 그리고 12일 날엔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18일 날 FMC.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어서 좀 쉬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부러지는 그림은 아직은 아니다. 저희는 6월 후반부, 그리고 7월 달에 시작되는 프리어닝 시즌, 그리고 실적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레벨업 되는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네. 역시나 부장님과 함께 확실하게 네. 이거는 넘어진 거 아니고 쉬어가는 맞습니다.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어떤 쪽 성격이 좀 더 짙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월요일 날 급격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는 또 급반등을 했잖아요. 급등락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지금 여기 언론들을 보면은 공포지수, V코스피가 사상 최대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공포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하는 힘이 워낙 셌다라는 거죠.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변동성이 커다 보니까 변동성 지표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이드카가 좀 발동했는데 부장님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느껴집니다. 저는 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는 사자라는 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변동성이 있다면 그래요?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 저희는 7천선을 락바텀으로 보고 있는데 7천선을 깨는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언더슈팅이지 여기서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올 때 또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좀 너무 쏠려 있지 않나? 이것을 해소해주는 조정이면은 건전한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네. 사실 밀릴 때도 주도주들이 많이 밀리지를 않아서 딱히 기회를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번 조정에서도 나름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조정 장세인데요. 네. 이후에도 그러면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될까요? 오늘 조정 양상을 보면은 전자닉스가 그렇게 견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자가 7% 빠지고 닉스가 9%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가격 네. 조정이 최근 며칠 동안에는 급반등을 하는데도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인가? 지금 보면은 오늘 아까도 뉴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소매유통이 반등을 하고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인스랑 방문에 대한 기대들로 올랐던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옥석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 반전하기 전까지는 좀 과도했다라는 거죠. ADR 상승 종목 비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적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워낙 과도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쏠림 현상이 완전히 풀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동안에도 계속적인 쏠림 현상 속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좀 풀렸다, 심해졌다, 풀렸다 하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쏠림 현상이 완전 풀려서 주도주가 바뀐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쏠림 현상과 주도주 바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가운데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면은 순환매 대응도 한번 열어놓을 필요는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은 뭐지? 이 질문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이번 장은 반도체장이다. 네. AI장이다. 네. 따라서 여기에 좀 순응하는 전략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에 이제는 덩치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전 네. 세계에서 주목하는 네. 기업들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 이 수급 흐름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스페이스X를 비롯한 이 글로벌 IPO 시장의 대여들이 모조리 좀 총출동을 하면서 네.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수급 여건의 변화에서 비껴갈 수는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네, 최근 올해 코스피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외국인이 120주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더블이 났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매도 영향력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세지고 있죠. 그게 아마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자금 마련, 유동성이 좀 움직이는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형 IPO들이 상장할 때 보면은 미국은 그렇게 크게 안 흔들렸어요. 왜? 어차피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니까요. 근데 신흥국 증시, 특히 한국 증시는 좀 영향을 받았는데 한 10거래일 정도는 좀 조정 양상이 짙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PO 상장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의 경우 반등을 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이벤트성 수급 이슈입니다. 수급 때문에 시장이 부러지고 추세가 바뀌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건 매수 기회지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 불안 요인,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인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은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스페이스X 상장이 되는 12일 이후에는 반대급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청약에 실패한 자금들이 다시금 정상화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을 좀 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수 있어서 단기 수급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IPO 대여들의 등장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조금은 늦추고 단기적인 좀 조정 요인, 네. 추세에는, 대세에는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사실 스페이스X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끝나면 오픈 AI 오고 네. 뭐 엔트로픽 오고 할 텐데 이것도 다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는 파도 정도로? 지나가는 파도라기보다는 그때 이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상승 추세에서 노이즈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 방향성 자체가 하락 추세라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 상승 추세였을 때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겠지만 시장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 속도나 폭을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 유럽, 일본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의 대차 대주표 축소가 언제 시작될지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유동성이 불안정해지고 어쩌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IPO가 있다면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급 상황 가운데서 뭐 금리 그리고 대규모 IPO 다 연쇄 작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스페이스X 상황만 봤을 때는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서 그래서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파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한 3조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가 23거래를 연속해서 5월 7일부터 계속해서 팔더라고요. 역대 최장기간 매도가 한 30일 조금 넘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파는 것 이게 과연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팔까 왜 팔까 외국인들은 무슨 마음일까요 지금? 일단은 문제가 생기려면 이미 생겼어야죠. 120조를 팔았는데 코스피는 4천에서 8천으로 왔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하면은 외국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한국 주식을 팔아서 난 떠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자금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초 이후 코스피가 80% 이상 올랐거든요. 2등이 얼마일까요? 2등이 대만인데 대만은 50몇 프로 올랐고요. 3등이 30몇 프로 일본입니다. 다 아시아 국가들이네. 네, 아시아 국가고요. 이 세 나라만 봐도 좀 한국이 왜 독보적인 상승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정책 기대,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리고 대만은 실적, 반도체. 한국은
3차 상법 개정까지 해서 정책 드라이버가 세게 들어온 상황에서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을 뭐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별 배분을 해서 보면 저희가 뭐 미국을 50%, 뭐 어느 나라 몇 프로 했는데 한국이 6%로 가정해도 지금 10%가 넘어버렸어요. 보유 비중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러면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 준다라고 한다면 4에서 8%가 펀드에서 운용 내에 있는 비중인데 네. 그걸 넘어서 10%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펀드 운용사에서 컴플라이언스에서 경고가 갑니다. 우리 운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 팔아라. 줄여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와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외국인 매도는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이 펀더멘털 영향이 아니라 기계적인 아니다. 거라는 네, 기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39%를 넘었습니다. 39%라고 한다면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유 비중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 돈을 외국인이 매도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대만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1등인 한국과 2등인 대만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나 대만 증시가 꺾이거나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들어올 수 있을까? 아마 글로벌 증시와 괴리가 좁혀지면 좀 들어오겠죠. 월요일 날 급락했을 때 외국인 매도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좀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좀 중요한 변수겠죠. 원달러 환율은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압력을 좀 자극하는 변수가 되긴 하지만 이런 괴리가 좁혀지는 시간 그리고 외국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는 좀 더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의 영향력은 크게 현저하게 약해졌는데 지금 그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괴리가 좁혀지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1,500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희는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은 그만큼 사는 세력이 강력하게 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잘 받아주는 쪽에 있다는 건데 네. 이제는 개미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요즘 개인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성적도 굉장히 좋은 네.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자금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개인들의 이런 매수 여력은 어떻게 좀 감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개인이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예수금 자체는 100조를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시중 유동성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서. 근데 말씀해 주신 건 개인 투자자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 등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금융 투자입니다. 네, 금융 투자 올해 12월 이후 코스피 흐름과 금융 투자의 누적 샘물수를 같이 그려보면 상관관계가 0.88이에요. 거의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등락도 비슷합니다. 오늘 왜 장 후반에 낙폭이 확대됐냐? 그 이유는 지금 금융 투자가 조단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조 6천. 네. 네. 그리고 올해 3% 이상 급락을 했을 때 12번 중 9번이 금융 투자 매도가 있었어요. 한 75% 확률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 투자가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사야 올라간다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대세 상승은 외국인이 만들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도요? 과거에도요. 개인 유동성이 기관화가 되면서 대세 상승이 있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는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게 있었고 2004, 5, 6, 7년에는 어마어마한 펀드 열풍이 있었고 2009년, 10년에는 레버카운트 열풍이 있었고요. 지금은 ETF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 유동성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집중화되면서 아마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을 부과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개인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ETF 매매가 지금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ETF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오늘 시장은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매수가 나오면 이제는 좀 안정적이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3월 말 코스피가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금융투자는 계속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금융투자가 기조적으로 매수 전환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분명히 보여줄 테니까 금융투자 매매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8이라는 말씀이 오늘 더 와닿는 게요. 네. 어제 많이 사니까 막 많이 오르다가 네, 맞습니다. 오늘 또 파니까 이렇게 또 네. 밀리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금융투자 쪽 좀 집중해서 수급 세력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수급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이 좀 확대됐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장 마치고 나서 기금위원회 예정돼 있다. 네. 뭐 이런 뉴스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정이 있었고 사실 뭐 비중을 많이 늘렸다기보다 우리 증시 사이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비중도 높아진 거고 그래서 지금 올렸다고는 해도 현재 워낙에 비중이 높아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연금 쪽에 리밸런싱 영향을 좀 받게 되지는 않을까? 여기서 물량을 좀 추려하지는 않을까? 네. 이거는 좀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금 운용의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면 170조 매도 폭탄이 안 터지고 맞아요. 그 얘기 있어요. 안 높이면 터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높았는데요. 맞아요. 안 터졌잖아요. 그거 한번 유예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연기금이 네.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산 적이 있나요? 없죠. 시장을 폭락시키면서 판 적은 있냐? 그것도 없죠. 없습니다. 네. 영향 없습니다. 대세의 지장을 역시나 주지 않는다. 대세의 지장을 주지 않는 예. 거고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향후 시장이 불안정해졌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28%를 또 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용 범위를 더 넘어선 거라서 네. 지금도 매도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을 거꾸로 뜨리면서 파는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시장 방향성이나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완만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9조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그래 왔듯이 연기금이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엄청 팔고 비중이 낮아졌으니까 엄청 사고 그런 건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거를 너무 공포스럽게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중을 언제까지 딱 맞춰야 되고 이런 없습니다.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운영 지침 정도네요, 그럼. 네. 만약에 그랬다면은 작년 연말에는 말씀하셨듯이 100조 이상의 매도가 나갔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는 좀 팔고 있기는 한데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 수급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증시 잘 갑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보통은 이 연간 전망할 때 뭐 상고하자 이런 네, 네, 얘기하는데 올해는 상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7, 8월은 굉장히 뜨거운 장세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썸머랠리 있을 건가 봐요. 썸머랠리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전망 제목이 화려한 피날레거든요. 7, 8월 오르고 잘 못 오른다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2007년 장세, 2021년 장세를 보시면 마지막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상승 탄력도 굉장히 컸고요. 저희가 7, 8월을 뜨겁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정이 되게 된다면 유가 안정, 금리, 달러, 안정세가 보여지면서 저희는 좀 더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7월 말 8월 초에는 좀 변곡점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8월 말 9월 초쯤에 선행 EPS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정점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정점을 찍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겠구나. 너무 적극적인 투자는 천천히 한 발씩 물러서자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말 잭슨 홀 미팅은 연준의 통화정책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큰 흐름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케빈 허시 시진 연준 의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유동성 축소 시점이 멀지 않았다, 스케줄이 공개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6월, 다음 주죠. 9월은 16일입니다. 이 두 번 FMC에서는 점도표가 발표되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점도표 수준 그리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의 스탠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9월 FMC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얼마나 열어놓을까가 좀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7, 8월 달에는 굉장히 뜨거운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것은 상단을 열어놓자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실적이 올라오는 것만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릴 것이고요. 지금 선행 PR 10배를 가는 것만으로도 10,000선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보다는 언제까지 올라갈까를 좀 집중하시면서 8월 말 9월 초에 있을 몇 가지 이벤트, 그리고 선행 EPS의 전년 대비 변화의 흐름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매매 강도를 좀 조절해 나갈 시점이 아마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뜨겁고 4분기에는 다소 좀 소강 국면이 네. 되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 하반기를 좀 그려봤다면은 그러면 일정으로도 FOMC 하반기 금리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핵심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거보다도 일단은 대차대표 축소가 가장 큰 이슈겠죠. 대차대표 축소 스케줄을 공개한다는 거는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을 흡수하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갑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돈이 풀린다 안 풀린다 좀 감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미국은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을 사들이면서 단기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유동성에 좀 변화가 있겠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인하도 어렵고 동결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열어준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충격이 좀 클 수 있겠죠. 글로벌리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 채권 금리 상방 압력은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AI 산업에 있어서 관련된 뭐 사모대출이나 이런 쪽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블랙스톤 그런 쪽들이 문제가 되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AI가 이제 끝난 거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AI 성장 방향성은 유효합니다. 지금까지도 뭐 신재생 에너지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성장의 방향성에 따라 반응하기도 하지만 주가 탄력이나 모멘텀은 상승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AI가 급등을 하는 이유는 이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거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고, 만약에 방향성은 유효하되 이 기울기가 낮아진다, 좀 둔화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경계하고 바라볼 부분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저는 현재 시점에서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가지시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갈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해야 될 요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모대출 쪽이나 아니면 연준의 방향성 이런 네. 부분들은 점검 요인이고, 하지만 역시나 또 대세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하반기도 지수 계속할 거고 여전히 AI 이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시면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위주로 투자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쏠림이 반도체로 쏠림도 쏠림이지만 코스닥의 소외가 정말 극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간의 이런 분위기도 계속 이어질까요? 코스닥은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채권금리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잖아요. 채권금리가. 그동안에 코스닥이 많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월 말 7월, 뭐 길게 가면 8월까지 코스닥도 한번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정이 되게 된다면 유가 안정, 달러 안정, 금리 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여파는 국내 채권금리에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리거 포인트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한때 잠깐 얘기 나왔던 승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프리미엄 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뭐 6월 말이든 7월이든 언제 나오게 된다면 아마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로 인해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 또는 프리미엄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는 소부장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적자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을 어떤 기준으로 프리미엄으로 넣을까, 아니면은 진짜로 실적만 봐서 다 떨어뜨릴까, 요게 관건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도주, 반도체로서 계속 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장주에 대한 기회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전력기기, IT 가전이나 이런 쪽 2차 전지까지 좀 관심권에 두고 좀 밀렸다 싶으면 사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차별적으로 소외됐던 내수주와 방어주들이 좀 반등 시도하고
하고 있는 과정이지 이 업종들이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 같이 올라주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아야지 다음 상승에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겠죠. 시장 방향성과 맥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오를 때 소외되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튀는 종목들은 대안주입니다. 대안주를 주도주 변화로 헷갈리지 마시고요.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면 이렇게 매매하셔도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이라면 지금 조정받는 기존 주도주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질문도 단도직입적으로 네. 아마 썸네일을 뽑으면 부장님 네. 이 질문을 싫어하십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앞서 중간에 지수 얼마까지 갈지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 갈지 생각하자고 네. 하셨는데 질문을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저희는 드려볼게요. 만 이상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전자의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삼성전자 목표 네. 줄까요? 30만 원? 1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10만 원대도 높고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기준으로 PR 10배는 1,500포인트예요. PR 10배. PR 10배라고 한다면 2010년 이후 평균밖에 안 됩니다. 네, 장기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익 전망 계속 올라가고 2분기 실적에서는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올라간 것만큼 더 올라갈 겁니다. 10%가 올라가면 11,000을 넘을 거고 20%가 상향 조정되면 12,000을 넘겠죠. 이런 그림들이 열려 있어서 제가 자꾸 상단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12,000을 가든 13,000을 가든 15,000을 가든 8월 말까지는 꿋꿋하게 들고 가신다면 이번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찌 보면 이런 변동성 장세가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뜨거운 여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